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바람직한 선거 보도는 무엇인지 언론 실태를 점검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치밀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뉴스 리뷰 Y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지웅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서인지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봄철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대형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4월 10일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권과 국민들 관심이 총선에 모아지고 있고 언론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YTN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지난 1월부터 총선 보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뉴스 리뷰 Y 총선 보도를 이어서 살펴봅니다. 네,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총선 보도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개선안을 찾아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전해주시죠. 네, 3월 중순부터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구 대진표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YTN은 총선 격전지 현장을 돌면서 지역별 선거 이슈와 전망, 표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맞붙은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 보도는 차기 대선급 대진표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을 취재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역대 선거 결과를 정리하는 화면을 삽입해 전적을 확인시키며 민심의 동향을 짐작할 수 있었고요. 정부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 인터뷰를 연달아 배치해 형평성을 기하면서 민심을 균형감 있게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계양을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현안이 무엇이고 또 두 후보자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전해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원조 친노 이광재 대 잠룡 안철수 성남 분당갑 보도는 구체적인 공약과 지역민의 바람, 지역구의 역사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좋은 보도입니다. 3당 후보의 중점 공약이나 지향, 지역 시민 요구도 인터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지역의 맥락과 역사도 정보로 제공하고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진 선거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서도 개혁신당에 할애된 시간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할애된 시간에 비해서 조금 작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도 해당 보도를 통해서 정당별 공약 내용을 살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현안과 후보의 공약과 시민 인터뷰가 고루 진행된 제작진의 정성이 돋보인 보도였습니다. 정당별 공약을 소개하면서 정치권의 쓴소리와 당부를 포함해 시청자로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YTN은 경쟁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을 찾아가 주요 이슈와 판세, 유권자의 분석을 담은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아이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장에 나갔던 만큼 시청자의 체감도도 높일 수 있었고요. 남은 총선 기간의 보도도 기대하는 주목도가 높은 좋은 보도였습니다. 네, 간병비대 저출생 지지층 확장 1호 공약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시작된 연속 보도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야 공약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서도 군소정당들의 1호 공약은 표로 좀 간략히 처리하고 그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에 좀 더 집중해서 보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소정당의 공약 같은 경우에도 거대 양당의 접근법, 다시 말해서 지지 기반 중에 취약층에 어필하기 위한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교 자료로만 제시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비례대표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간병비, 저출생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관심 많은 분야지 않습니까? 유권자인 시청자가 가장 원하는 그런 유익한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총선 보도 때 점검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 같은데요. 이 소수 정당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하기 많이 어렵습니까? 글쎄요. 사실 YTN은 이제 그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석수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당의 순서 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기에 따라서 이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소수 정당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등록된 정당 수가 59개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의석을 가진 정당은 한 10개 안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소수 정당이라고 하면 그나마 10개 안쪽에 드는 정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가 이제 소수 정당에도 시간을 배분하고 같은 이제 제한된 방송 시간이니까요. 하지만은 이제 특색 있는 공약이라든지 뭐 새로운 인물이라든지 그리고 참신한 어떤 선거운동 방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적하신 것 같은 정책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안배를 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YTN의 정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TN의 강점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보도들 어땠는지 평가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YTN은 정기 여론조사인 민심을 읽다를 통해서 총선 표심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거철만 되면 모든 언론사가 여론조사 보도에 열을 올리는 탓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때로는 피로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 조국신당 투표 15%, 민주표심 31% 이동은 많은 문항과 응답률을 포함한 정당별, 세대별 결과 자료가 나열이 되어 있어서 보도 내용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벅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국 신당 창당을 기점으로 판세를 따져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제시되는 자료도 워낙 많고 시청자들의 시선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응답률이 높은 곳에 이미 고정되어 있다 보니 조국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가 잘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특이점이 있는 결과를 제시할 때는 해당 구간의 자료를 좀 더 강조해 준다면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보도도 있었는데요. 조국 혁신당 영향은 유권자들이 보는 총선 판세 대담은 조사 결과만을 나열했던 앞선 보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보도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두고 정당 지지율과 공천 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간 보도가 여론조사의 수치를 읊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 대담은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과 정치부 기자의 해설이 상호 보완되면서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놓인 맥락이 무엇인지를 해석적으로 살피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여론조사를 해석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로서는 참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할 때는 사실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나는 수치 외에도 그 조사 결과를 설명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보도에서도 총선 정당 지지율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경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또 한국기자협회 선거언론조사 보도준칙에 따라서 또 준수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해석적인 그 코멘트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각적인 자료의 집중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여줄 때, 그 결과를 보여줄 때 효율적인 시각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평가원님께서 처음에 소개해 주신 보도에서 전문가가 비례정당 지지도 차이를 말하고 있을 때 사실 그 화면 이미지는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선거구 문항인 지역구 투표 정당별 비례대표 조사 정당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오독할 여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 제목도 화면에 나올 때 지역구 투표 정당별이라고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좀 작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오독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할 때에는 많은 정보가 비교적 단시간에 주어지잖아요. 그런 만큼 시각 자료와 보도 내용이 일치하는 것, 그리고 상호 보완되는 게 아주 중요하게 살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이 더해지면 훨씬 좋은 보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여론톡톡 총선까지 한 달 여야 판세 분석은 보도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더해 내실을 기했는데요. 무엇보다 분석과 별개로 대담자가 각 조사 기관에 따라 질문에 따라 여론조사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짚어주는 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또 신당 창당과 무산이 번복되면서 매번 문항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일반적인 추세 분석이 어렵다는 점도 알렸는데요. 유권자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왔습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단순히 수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설계상의 특징이라든지 조사 방법 그리고 기간 같은 영향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면에 있는 정보나 맥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전문가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보도는 그것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이야기할 때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 결과 차이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짚으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업체나 질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운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아쉬웠던 점은 해당 전문가가 설명할 때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시각화되지 않고 이제 음성만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잘 볼 수 있게 시각적인 자료도 함께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 같은 경우에 시청자 입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적인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선거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태도를 결정할 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의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그걸 얼마나 자주 보도할 것인가는 언론기관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여론조사 설계나 통계적인 의미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나 결과 도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청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이제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해설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선거 보도에 있어서 대담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야의 상황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해설에 도움이 필요한데요. YTN 대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공천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된 총선 디데이 32 여야 공천 막바지 공세 수위 높아져 대담은 흥미롭게 본 코너였는데요. 정치 리더십 전문가와 여론 분석 전문가가 총선에 대해 논평을 주고받는 구도는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요. 각 정당의 총선 전략이 가진 취약점과 문제점을 다뤄 신선했습니다. 우선 거대 양당의 전략을 두고 여성과 청년 공천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친명계에 밀집된 공천을, 국민의힘은 당내 싫은 소리 못하게 하는 공천임을 지적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선 팬덤 현상에 대한 주의를,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는 빅텐트 불발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많은 보도들은 각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이나 표심 전략을 리포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대담은 그보다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에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으면서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했고 언론의 감시와 비평의 역할도 톡톡히 해낸 대담이었습니다.
선거 관련 이슈를 짧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들이 있고, 그리고 선거 관련 이슈에 대한 논평이나 추가 설명을 대담으로 풀어내는 대담 형식의 보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뉴스 이재명 조국 같이 승리하자 한 목소리, 여 국민추천제 발표 같은 경우는 그 선거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두 명의 전문가가 각각의 사안에 대한 의견과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해석을 듣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서 보도의 객관적 방법론을 추구한 적합한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담 형식의 보도가 전문가 개인의 해석과 입장을 들어보는 구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지 않을까 식의 추측성 발언을 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 보도의 신뢰도를 손상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좀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진행의 묘를 좀 발휘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하면서 의견을 보다 좀 깊이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질주, 식물 정권, 총선 결과가 윤 운명 가른다 보도는 4월 10일 총선의 성격을 해설하는 보도였습니다. 총선 보도가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평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지 조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보도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의 2년에 대한 평가와 윤석열 정부의 중후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변곡점이라고 규정하면서 총선의 의미를 각인시켰습니다. 또 여당이 과반 일당이 되면 국정과제를 구현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만 패배하게 되면 시행령 정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크게 진다면 식물 정권, 조기 레임덕까지 갈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해설을 곁들여 전망을 납득시켰습니다. 아이템 제목부터 선명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요.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기에도 충분한 보도였습니다. 뉴스큐 전원책 친문 임종석 홍영표 강온 양면 작전인 듯, 이 보도는 선거 관련 정치권 이슈를 전문가 논평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담 형식의 보도를 볼 때에 논평하는 전문가가 누구인가, 이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태도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치 뉴스나 선거 보도 같은 것들이 다른 사회적인 사안에 비해서 일상 밀착성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치 관련 배경 지식이나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한 좀 복합적인 사안이다라고 느끼면서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리감을 좁히고 정치 뉴스를 시민의 삶과 가까운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담이나 뉴스 좀 논평을 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들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 대담 형식 보도에 전문가가 왜 참여하는지 그 목적과 전문가의 역할과 자격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논평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 의견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서 대담에 참석한 전문가가 해석한 내용만 다루고 그 보도가 끝난다기보다 해당 대담에서 제기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고 또 후속 취재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심층 보도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YTN 관련 대담 부분의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곧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도 사실 YTN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그 특징, 성별, 나이, 직업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사가 그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의 경우가 이제 너무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전문가, 그다음에 양질의 전문가랄까요? 그리고 전문성이 정말 있는 그 분야에 경험이든 어떤 뭐 학문적으로든 그런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좋은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해 주시죠.
총선 이후 한국 정치에 대한 방향성 제시해야. YTN은 정치의 막말 중계식 보도와 공천 갈등이 압도하는 총선 보도 속에서 대체로 균형을 잘 잡았다 평가됩니다. 이제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도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짚고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보도를 더 많이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다 해주시면서 총선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를 냉엄하게 평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YTN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김아미 박사님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위주 보도가 아닌 정책 중심 선거 보도로. 시민의 정치 참여 권리를 이행하는 중요한 이벤트인 선거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그 정책을 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선택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의 중요한 정치 참여 행위라는 선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이 정치에 보다 기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양질의 선거 보도에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어떤 한 줄 평을 요약을 해보자면 한국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중심의 선거 보도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이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정부가 경인선철도와 경인고속도로를 필두로 전국 곳곳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철도와 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구체적으로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기흥에서 양재 구간 지하화도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등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와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남은 지상 공간은 업무지구나 쇼핑몰, 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해 낙후된 도심 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지하화 이후 남게 되는 지상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소개하고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인 진행을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전국 곳곳의 철도와 고속도로의 지하화 소식을 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없고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아쉬운 보도였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알 수 있도록 시청자 톡톡 Y에서 철도 지하화에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철도 지하화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용과 시간입니다.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추진 과정에서 각종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 유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철도 이용객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사업성과 완성도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아 개발 후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다수 분포돼 있어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업 속도가 빠를 전망인데 이 경우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성은 더 빠르게 개선되는 반면 타 지역의 경우에는 자칫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만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7년 만에 개정돼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 지침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면서 새롭게 포함된 내용을 소개하고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짚어내기도 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알리는 보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이라고만 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이해가 어려웠는데 자막 등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제시했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낯선 용어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합니다.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 즉 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용어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시행됐으며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대주주의 전행 저지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사과 가격 폭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정부가 폭등한 사과 가격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체감할 수 있는 사과 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를 전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과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사과는 1년에 한 번 수확하는데 지난해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평년 대비 30%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폭등한 사과 가격을 잡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안정자금 1,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사과 납품 지원 단가를 킬로그램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과의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를 알아보고 올여름 가격이 하락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할인이나 대체 과일 공급 등의 정부 대책을 전했습니다. 작황 부진으로 인한 사과 가격 폭등 소식에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 공통의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인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YTN 전문가 대담을 바탕으로 시청자 톡톡 Y에서 사과 가격 폭등 현상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농업을 비교해보자면 국지적인 요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농업 강국인데요.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영농지를 크게 운영하면서 기업형 농업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큰 농지의 기계를 바탕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해서 전 유럽에 물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은 영세 농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950년대의 농지개혁 이후부터 필지 분할을 하면서 농업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영농지가 작다 보니까 그에 맞는 기계들이나 알맞은 농법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수확량 등의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기후 변화나 재해 같은 상황에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딸기 뷔페가 등장하고 딸기 디저트가 인기를 끌며 어느덧 겨울철 대표 과일로 자리 잡은 딸기는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K푸드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딸기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딸기 이야기, 그리고 K 스트로베리 세계를 매료시키다 두 편의 특집을 통해 딸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일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딸기 이야기는 2005년 설향이라는 신품종 개발을 시작으로 딸기 품종 국산화를 이루게 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킹스베리와 같은 신품종 재배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2001년 일본 품종이 대부분이었던 우리나라 딸기 농가에 모종 한 포기당 50원의 로열티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2005년 설향을 개발했고 현재는 국산 품종이 93% 이상을 차지하며 여러 나라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딸기 국산 품종 보급률과 딸기 품종별 재배 면적 비중의 변화를 담은 그래프는 국산 딸기의 놀라운 성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K 스트로베리 세계를 매료시키다를 통해서는 이처럼 반전을 이룬 우리나라 대표 과일 딸기가 여러 나라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딸기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품종의 딸기를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설향, 킹스베리, 하이베리, 비타베리, 은향, 수향 등 대표 품종의 특징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됐습니다. 실제 수출용 딸기를 포장하는 현장을 찾아 해외로 수출되는 딸기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고 논산의 딸기 수출국과 수출량 등의 자료는 우리나라 딸기가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올해 2월 태국에서 개최한 한국 딸기 행사에서는 한국 딸기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맛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딸기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한껏 어필하는 기회가 된 것인데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딸기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특집 우리가 미처 몰랐던 딸기 이야기, 그리고 K 스트로베리 세계를 매료시키다는 계절과 어울리는 탐스러운 딸기가 화면을 한가득 채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품종 개발과 품질 향상에 힘써오며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 딸기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